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한때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독립된 나라, 혹은 오랜 분열 상태에 있다 통일된 나라들은 그 독립의 주역, 통일의 주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간디, 베트남의 호치민,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터키의 케말 파샤, 독일의 비스마르크 등등이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만드는 것 등으로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업적을 기립니다. 또 하나 후손들이 흔히 하는 기념 방법이 있습니다. 화폐의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화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 건국의 아버지, 국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기리는 위인들의 업적이나 정신을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화폐의 얼굴을 새기는 것,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 것입니다. 건국 통일의 아버지는 화폐 모델로 삼는다. 그 돈에 그 인물들의 초상을 담으면 자나깨나 시도 때도 없이 그 인물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터키는 집회 인물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간디, 베트남은 호치민, 터키는 케말 파샤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인정하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특히 이제 터키의 케말 파샤에게는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선사했습니다. 튀르크, 즉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케말 파샤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좀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무려 147명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 그 다음에 최초의 헌법에 서명한 40명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또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회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제1차 대륙회의 결의안에 서명했던 사람, 또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재헌 헌법이 발효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헌법의 역할을 했던 연방규약에 서명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 네 가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사람이 있고 겹치는 사람이 많은데 겹칠 경우에는 당연히 한 명으로 카운트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고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지는 따질 수가 없어서 그 독립과 건국의 주요 장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한 겁니다. 그 서명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에 서명한 것 이상의 공과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 147명 중에서도 사실은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1달러 지폐의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토머스 제퍼슨, 그 10달러의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100달러 지폐의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도 그 사람들을 지폐 모델로 삼아서 계속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5달러 지폐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고 20달러에는 앤드루 잭슨, 또 50달러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 남북전쟁에서 미국 연방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지폐의 모델이 됐는가?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는 왜 그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많은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국의 북미 대륙 식민의 역사는 160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영국 왕 제임스 1세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그 런던 회사라는 곳이 북미 대륙 개척 이민단을 모집합니다. 그것에 응해서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거주를 시작한 144명이 현대 미국의 시조들입니다. 그 후에 1775년의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그 북미 대륙의 영국 식민지는 대개 이제 4가지 형태로 발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독립 이전,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을 식민지 미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식민지 미국의 첫 번째 모델은 앞서 언급했던 버지니아 모델입니다.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정 지역 식민지 개청의 특허장을 받은 회사가 이민단을 모집해서 그 지역을 개척한 경우입니다.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식민지 미국의 일부 지역을 하사받은 사람들, 주로 왕의 가족이나 왕을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추종 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키운 경우입니다. 펜실베니아하고 뉴욕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뜻을 맞춘 일군의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국왕으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아낸 후에 자생적으로 북미 대륙의 땅을 개척한 경우입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던 이민자들하고 또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이민길에 나섰던 그 수많은 청교도 이민자들, 그들이 이제 개척한 땅이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코네티컷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카리브해 지역에서 원주민과 노예들을 동원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던 사람들이 더 큰 규모의 농장을 일구겠다, 더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목적으로 식민지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착했던 땅, 나중에 딥사우스의 원조가 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식민지 미국의 영국인들은 모두들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영국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국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미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부과했습니다. 그 식민지 미국 사람들이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영국 선박만 이용하게 하고 그 관세하고 이제 항구 사용료 등만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식민지 미국의 사람들과 지역들은 100년 이상 그럭저럭 잘 살았고 착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식민지 미국이 살기가 괜찮았다는 것은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1630년대의 식민지 미국의 인구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630년에는. 그런데 독립 전야인 1770년대에는 무려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였습니다. 그 영국 본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꾸준히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은 식민지 미국이 유럽보다는 먹고 살기가 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도도 착착 정비됐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대학을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메이플라워 정착민들이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것이 1620년인데 하버드 대학교 설립 연도가 1636년입니다. 처음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만 가르쳤습니다만은 어쨌든 삶의 여유가 생기자마자 대학부터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 하나에 대학 하나 이런 식으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오늘날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대학들이 차례대로 설립됐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미국은 개인이 큰 돈을 벌거나 커뮤니티가 커지면은 대학부터 세우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혁명기에 큰 돈을 번 미국 부자들은 경쟁하듯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륙 횡단철도의 개통하고 미국의 산업혁명기를 이야기할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민지 미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민자치제였습니다. 각 주에서는 주별로 자치의회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제를 하고 1619년에 버지니아에 세웠던 미국 최초의 주민의회 하우스 오브 벌지시스가 만들어진 후에 모든 미국 식민지 미국의 지역들은 커뮤니티가 커지면은
자치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중의를 모아서. 그 하우스 오브 벌지시스 하는 그 벌지시스는 프랑스 부르주아가 의원입니다. 유산계급, 자기 땅을 가진 자유민을 뜻합니다. 그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식민지 주지사하고 그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회가 협의하면서 식민지 미국의 각 주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미 대륙의 식민지의 평화가 깨진 것은 그 본국인 영국하고 영국과 평생 영원한 앙숙인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하여간 영국과 프랑스가 천년의 원수다. 불구대천이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저희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북미 대륙에서도 두 나라는 18세기 내내 전쟁을 벌였습니다. 1702년의 앤 여왕 전쟁, 또 1744년의 조지 왕 전쟁, 그리고 1754년의 프렌치 인디안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하는 족족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럴수록 북미 대륙의 영국 식민지는 넓어졌고 프랑스 식민지는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여간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는 희한합니다. 그 국토 면적하고 인구, 또 경작 가능한 지역 등 그 객관적인 여건만을 따지면 프랑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전쟁을 했다 하면 승률이 영국이 훨씬 높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영국이 먼저 알짜배기를 차지하면 그 나머지나 부스러기를 프랑스가 챙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북미 대륙에서 연속해서 벌어졌던 두 나라 전쟁에서 영국은 계속 이겼고, 그래서 캐나다 퀘벡 지역하고 5대5 일대를 프랑스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영국 왕실의 재정이었습니다. 전쟁은 연거푸 이겼지만은 유럽과 북미의 전쟁 때문에 전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살림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그 공백을 식민지 미국의 주민들을 통해 메우려고 했습니다. 본국 사람들에게 물리기에는 저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미국을 아주 얕보고 거기에다가 다 세금을 물린 겁니다. 설탕세, 인지세, 또 그 다음에는 소위 타운샌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타운샌드 법. 당시 재무장관이던 타운샌드라는 사람이 발의한 법이었는데 그 유리와 종이, 차 등 갖가지 생필품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결국 식민지 미국에서는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자유의 아들들, 선즈 오브 리버티라는 저항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구호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 본국 의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 그 식민지 미국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양쪽의 생각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소위. 그 타운샌드법을 만들었던 그 찰스 타운샌드는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지 미국 사람들은 우리 덕분에 그곳에 정착을 했고 우리가 잘 봐주는 바람에 우리의 관용으로 발전을 했고 또 우리의 무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식민지 미국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나 경제적인 실정 등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향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됐고 여기에서는 순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했다. 또 영국이 프랑스와 여러 차례 전쟁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왔는데 그렇다면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세금을 우리한테 떠안겼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감정이 격앙되고 있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위 보스턴 학살 사건입니다. 그 식민지 미국이 계속해서 저항하는 조짐을 보이자 영국 정부는 보스턴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길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둔군 숙소의 보초들하고 보스턴 시민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민들이 점점 모여들고 이렇게 폭동으로 변하는 기미가 보이자 군인들이 총을 쏘았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식민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졸지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무얼 아담스 등등 이렇게 보스턴의 자유의 아들들 지도자들은 순교자들의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했습니다. 당시 보스턴 인구가 1만 6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1만 명 이상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까지 식민지 미국의 역사상 최대의 군중 집회였습니다. 그게 1770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영국군은 식민지 미국에서 철수했고 타운샌드법도 폐지됐습니다. 양쪽 사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3년 만에 깨졌습니다. 영국이 차에 대한 법, 차조례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민지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만 차를 사야 한다. 여기서 차는 T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조례였습니다. 그때 차는 식민지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상인들이 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 사업을 동인도 회사가 독점한다는 것은 많은 식민지 상인들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그 동인도 회사가 공급하는 차 가격의 그 덤핑을 영세 상인들은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차조례가 통과된 직후인 1773년에 차를 가득 실은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들이 보스턴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식민지 미국의 독립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은 그 배들이 싣고 온 차를 보스턴 항구에 하역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기를 두어 달여 만에 마침내 1773년 12월 16일 날 밤 그 자유의 아들들의 1단의 무리들이 그 모호크 인디안에 복장을 하고 그 배에 올라가서 차들을 몽땅 바다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만 바다에 빠뜨린 게 아니고 영국 국왕의 건의와 명령까지 함께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그때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아주 격앙해서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식민지인들의 항복을 받든지 그들이 승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바야흐로 이제 본국과 식민지 미국 간의 전쟁의 기운이 한껏 물어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아주 강경한 법을 잇따라 제정했습니다. 그 식민지 주민들이 바다에 던져버린 찻값을 전액 배상할 때까지는 보스턴 항구를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아예 항구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영국군 장군을 식민지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수천 명의 병력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가 요구하면은 식민지 사람들은 이 야영지, 수경지, 그 다음에 식량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줄이면 까불면 다쳐라는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 영국은 자기들이 그 정도까지 강경하게 나가면은 그 식민지 미국이 알아서 고개를 숙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식민지 미국의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제정한 그 법들을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Intolerable Act라고 불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법. 그리고는 우리, 그러니까 식민지 미국도 의견을 통일하자. 단일 대오를 형성하자. 13개 식민주의 대표가 모여서 의견을 맞춰보자 하면서 연락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1774년 9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가장 늦게 주로 만들어졌던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주 대표 5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량으로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에서는 당장 독립전쟁을 벌이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가 이제 참을 수 없는 법을 철회할 때까지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하고 그 식민지 의회의 자결권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꼭 전쟁을 대비해서라기보다 각 주별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군수물자를 비축하자.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특별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13개주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 내용을 문서화해서 대표들이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연방의회가 그때 만들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를 이제 역사에서는 대륙회의, 그 컨티넨탈 콩그레스라고 불렀고, 그때의 결의안을 연합규약, Articles of Associ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이 첫 번째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습니다. 그때의 약속대로 그 다음에는 영거포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1775년 5월에는 2차 대륙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는 이미 영국군하고 매사추세츠 민병대 간의 렉싱턴 전투라는 첫 전투가 열린 후였습니다. 식민지 미국은 대륙군이라는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에 녹아있던 그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심, 또 식민지 미국에는 정규군도 없고 상비군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강대국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질 것이 뻔하다. 그런 생각이 그 독립에 대한 결심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뒤엎는 일이 이듬해 1776년 1월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지 워싱턴을 시작으로 해서 건국의 핵심 주역, 건국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하여간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집회 모델이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또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했는데 화폐의 모델이 되기는커녕 미국 역사에서 완전히 외면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운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화폐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화폐에는 건국과 독립에 기여한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동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모델은 크게는 이씨 종친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덕수이씨 종친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화폐의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100원짜리 주화의 이순신 장군, 그 지폐인 1000원에는 태계 이황, 5000원에는 율곡 이이, 또 1만원 거는 세종대왕, 5만원 거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입니다. 세종대왕도 전주 이씨인 만큼 이씨 4명에 신씨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씨 4명 가운데 이순신 장군과 율곡 선생이 덕수이씨이고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주요 화폐는 덕수이씨 종친회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화폐 모델에 이씨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만년이라는 우리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선조, 길이 기려야 할 인물들이 많은데 왜 꼭 조선시대 인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유학자 위주로 화폐 모델을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이나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등 한때 우리의 강토를 아주 넓혔거나 그 우리의 강력을 외침으로부터 지켜낸 인물들은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선시대 이외의 다른 시대 인물들은 고정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정 가능한 인물들 중에서는 유학자 외에 다른 분야의 인물은 왜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나 연암 박지원 등 실학자 가운데 한 명을 쓸 수도 있고, 세종 때의 과학자 장영실이나 종두법을 도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지석영, 또 우리나라의 육종사업이나 원예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 같은 과학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일생과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화폐의 인물이 될 수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인 윤동주나 김소월,
추사 김정희 같은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5천년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도 많고 또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근데 화폐의 다른 인물들은 위인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비판조차도 할 수 없는 좀 두루뭉술이하다 그러면은 너무 좀 천박한 표현일까요? 하여간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을 화폐 모델로 뽑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관련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